안녕하세요. 제 채널에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미혼이라고 해야 할지 돌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싱글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직장인 7년간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세심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면서도 그저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유통회사였습니다. 7년 동안 최대한 열심히 일해오면서 내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여러 회사들의 거래처들이 제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로 인해 내 사업은 금방 자리를 잡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도 내 회사에 함께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체험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서 채용을 하였고 그들이 성심껏 일하여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업계에서 일정한 명성을 얻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하여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가 2명이 있습니다. 두 문화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어머니와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모시기로 예정이에요. 거래처의 호영 우재라는 직원이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에 몰두해서 15년 가까이 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소개받은 그 여자는 미모도 뛰어났고 말을 참으로 상냥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니 그녀는 어릴 적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번을 만나고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제 아내가 되어 주었습니다. 연애할 때 아내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집안 사정도 어려웠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으니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호텔 웨딩을 해서 하는 결혼식을 원했고 저는 실속 있게 그냥 스몰 웨딩을 하길 원했는데 아내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겨울에 해서 웨딩 우리 비숙이 어떤 관계로 그나마 호텔 웨딩홀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반지도 폐물도 모두 꽤 비싼 것들로 해주었고 장애인에게는 명품 양복을 한 벌 선물했습니다. 장모님께는 꽤 유명한 한복 가게에서 한 벌의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가 살 집은 저가 어머니와 함께 살 집으로 정해져 있었고 아내는 돈 모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혼수 같은 것은 아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집에 있던 오래된 가전제품들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새로 꾸며 신혼집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제가 자금을 충당해 결혼 시 모든 비용을 부담한 이유는 어머님과 함께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흥미가 없고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신우 2명의 홀씨가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결혼 상대로 가장 기피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첫 만남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현모양처를 꿈꾸었다고 말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 빨리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라면 몸만 와주어도 감지덕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저와 결혼할 여성들이 홀씨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할까 싶어서 결혼할 때는 아내에게 더 맞추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누나와의 나이 차이가 크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신데요. 젊을 적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희 3남매를 굶지 않게 하시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탈곡이 난 어머니가 계십니다. 허리도 좀 쓰러지셨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고 계속 모시고 살 것이라는 얘기에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혼자서 식사하는 게 무슨 어려움이냐며 작은 집 하나 사서 나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로 인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제 결혼 생활에 누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로 인해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제 의지를 자랑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아내가 원하는 유럽 여행을 14박 1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자와의 결혼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마치고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언제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물었더니 장모는 LG를 중재하여 키운 딸이 홀씨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고생을 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홀씨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라 생각해서 장모님께 결혼 비용도 제가 다 부담하였고 결혼할 때 아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해주었으며 아내도 저희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는 부디도 생각해보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장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내는 내 편으로서 당연히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장모의 말에 대꾸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장인과 장모에게 어머니께서 어디를 불편하게 하실 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말싸움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가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모도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넘겼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들이 꼬이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관련자와의 회식이 있는 날에는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 미리 통화를 해야 합니다. 저녁을 차리기 귀찮을 때 어머니와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화를 내며 어머니와 둘이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고 처가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 동안 나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밥을 먹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와 아내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집 청소를 하셨지만 아내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를 구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지 않고 청소하는 것과 안경을 쓰고 청소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니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먼지가 잘 안 보여 청소를 깔끔히 못해서 아내가 화가 났다. 이에 아내는 청소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했다. 이때 어머니는 화를 냈다고 전해졌다. 나를 부려먹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라. 청소하기 싫으니까 난 더럽게 청소하겠다 하며 아내는 당당해졌다. 어머니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너무 어리석게도 한쪽만을 들을 줄 몰랐다. 이틀 뒤 아내가 화를 내며 나에게 냉장고를 정리하라고 했다. 내가 못하겠다면서 계속해서 떠들었다. 아내는 냉장고 안에서 나는 묵은지 냄새가 끔찍하다며 말했다. 냄새가 나긴 하지만 어머니가 만든 묵은지 김치찌개는 좋아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어머니에게 작은 집을 얻어주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이었는데 그날부터 제게 툭하면 어머니와 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 앞에서 뭔가 소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혼내듯이 말하는 것들이 다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걸레질 하세요. 제가요. 어머니, 오늘은 실수였어요. 아, 진짜 냄새가 더럽네. 아내가 어머니를 청소시키면서 바로 구박하는 소리였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아내가 얼른 어머니의 손에 있던 걸레를 빼앗아 들고 TV와 DV를 닦는 척을 하고 있더군요. 청소를 한 적이 없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문 앞에서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청소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걸레를 내게 던지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냄새가 나고 역겨워서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고 아내의 뺨을 치려는 순간에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우리 엄마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 살아오셨느냐? 너처럼 기본 예의조차 모르는 사람과 동거할 수 없어. 너한테는 나도 안 산다고 안 들러 너를 우리 엄마가 기른 내 화풀이 상대 삼으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냐? 너 같은 여자랑은 나도 못 살겠다고 했던 남편은 소리를 질러 다가와서는 몸싸움을 벌인 듯 했다. 제게 발효가 드러나고 경찰 신고할 듯 했지만 장바구니 가방을 가져와 아내의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떨고 계시고 아내는 자기를 내쫓으려는 건가 물어 발광을 하며 이게 다 저 노인 때문이라고 어머니에게 성난 눈초리로 나가라고 했다. 살아야 했다는 말을 하며 저는 아내의 짐을 싸들고 집 밖으로 내치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너에게 원한 바를 다 이루어 주었다. 부모님께 용돈도 꽤 주었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다. 내가 보쌈 가서 어디 저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너 같은 쓰레기랑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아파트 복도로 떠나가려 했다.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난 후회하고 그만 먹겠다 말했어요. 어머니께 매우 죄송했습니다. 저는 결국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후 2주 뒤에 장모와 아내가 찾아와서 다시 일가족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문을 하면서 저를 보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에게 한 일을 몇 가지 언급했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저와 어머니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더군요 라며 저와 어머니가 왜 그 일을 감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당신 딸 같은 거지근성에 막대먹은 여자 집에 적선하려고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아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똥을 밟은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는 카식이 아닌 진실하고 착한 여자를 잘 구별해서 만나 결혼할 것이니 되먹지 못한 딸을 시집 보내려면 기본부터 전부 다시 가르쳐야 할 것이지만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노력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두 모녀는 처진 어깨로 돌아서며 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가 다시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잘 해보자고 했지만 두말 없이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하며 등을 떠밀어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네요. 그 모녀 앞에서는 강하게 말했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상처받은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어야겠습니다. 제 상처도 치유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소연이나 하려고 여기 글을 올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 하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기도 하나 봅니다. 쓰니님도 힘내시고요. 능력이 좋고 효성이 깊으신 이곳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헌사연은 전처에게 외도당해 이혼하고 홀로 어머니를 모셨던 어머니가 좋은 여성분을 만나 함께 한동안 효도를 하다가 얼마 전에 보내드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인 돌싱남이라고 합니다. 전처와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온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 이후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는데 어릴 적에 잘 사는 우리 집은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을 시작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로 인해 뇌졸중 중풍으로 편마비가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중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대학에 보내주시겠다며 등록금과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갑자기 이혼하신 아버지를 원망스러워하며 찡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연락을 주셨나 봅니다. 대학에 가고 싶긴 했지만 생활 여건상으로 포기해야 했던 중이었을 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에 입사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제 잘 풀리는 줄 알았지만 결혼 3년이 지난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저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두고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엄마는 제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지냈던 우리 모자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전처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의심될 만한 행동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처를 믿으려고 노력했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었죠. 그래서 전처의 행동들 중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 무엇이 생길지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 마음 아픈 엄마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발각되어 너무 당당했던 전처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불편해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함께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기쁨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얼굴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있어서 항상 저를 웃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작년 10월, 그런 친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때 첫 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그 후 또 2번의 발작을 겪으셨죠. 세 번째 뇌졸중으로 결국 어머니는 더 이상 일어서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지난 25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쭉 앉아만 계시고 집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저는 현재의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바쁘게 살아왔던 나를 안썩 봐주시면서 펜션에 놀러갈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된다며 저도 한번 같이 가겠냐고 했어요. 휴식이 필요해 보여서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픈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놀러 가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도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어떤 날은 혼자 있어도 되니 재미나게 놀다 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를 날 좀 부탁한다며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세배나 쓴다던 펜션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데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만 볼 것 같았어요. 저희 여자친구는 보면 볼수록 제 이상형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내 처지를 잘 아는 편이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나는 오직 아픈 엄마를 돌보는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저히 여자친구와 헤어지기가 싫었죠. 1박 2일 펜션 여행이 끝나고 여자친구를 보내기 싫어졌어요. 그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와 결혼을 결심해온 첫 여자라서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가까워졌죠. 일상으로 돌아와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고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엄마도 정말 좋아해줄 것 같은 여자친구를 빨리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엄마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와 나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정말로 케미가 잘 맞았어요. 우리 셋만 만나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2의 청춘을 살지만 연애를 못하고
엄마만 돌보는 게 엄마도 안쓰러운 척인가 싶어요. 엄마가 제 여자친구를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보며 자식이 홀로 살기도 불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셔 살고 있는 사실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자신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욕을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1달, 2달, 3달이 지나자 엄마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했고 외동 아들인 저는 홀로 빈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장례식 내내 저와 함께 지원해 주었고 장례식이 끝날 때도 그리고 엄마의 고향을 방문할 때도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수를 지켜주어 엄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시면서도 좋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원하셨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험 대상으로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며 장기기증을 결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복용해온 약물들로 인해 장기들이 너무 손상되어 기증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어서 병원 의사 실습생들에게 실험 대상으로도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 엄마가 오랜 세월 많이 힘드셨던 4명의 아들 곁을 지켜주기 위해 삶의 의지를 갖고 견디며 이 못난 아들 곁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망연자실하게 살면 순간 폐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두려워져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덤마는 혼자서 시체놀이 하고 있을 테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리고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오래 우리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생전에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셨던 여자친구는 고맙게도 엄마의 임종을 저와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자친구 역시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엄마의 유언대로 그녀를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여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녀는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었고 엄마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며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떠나실 결심을 내리게 해준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고향에 있는 엄마를 찾아뵐 생각이고요. 또한 엄마가 좋아했던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후도인 것 같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엄마를 보내드린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힘들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어렵지만 노력 중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에 가끔 눈물이 나곤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경험도 없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납골당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오랜 병투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지인분들께서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25년 동안 쉬어만 있으면서 날아다니면 좋겠다고 하시며 엄마께서는 고향인 섬의 바닷가에 묻어주십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작은 섬 마을 소녀였어요. 지금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선 마을이죠. 엄마는 이제는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즐겁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희 퇴근 시간을 기다리시는 엄마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낯선 우리 엄마의 눈만한 크고 아름다운 눈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아직도 사망 신고 서가 낯설 뿐입니다. 사망 신고 전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마지막 엄마의 이름을 몰래 보며 여자친구와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앉은 여자친구와 함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바쁜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의 신사에서 다른 분의 사연을 들었을 때 친오빠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게시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바라시는 대로 그리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강해져가며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계실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사랑이 커져서 헤어진 친오빠를 그리워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마음 따뜻한 분들께 위로받고 싶네요. 재밌는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난 왜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보다 요즘에 오히려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까 생각했을까요? 엄마들 정말 못난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봐 주세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바쁘면 나를 잘 챙겨줘 주세요. 난 잘 지켜낼 거니까요. 조만간에 엄마의 고향 섬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아,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는 부모님께 죄송한 상황이었어요. 사촌에게 차가운 사이다를 던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에 후속이 왔네요. 함께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온 글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작성한 글이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남자라서 저 혼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사춘기 감성이 살아있는 노가다 하는 아저씨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시고 계세요. 1년 전쯤 둘째 임무가 칠순이어서 부모님이 서울에 놓으셨습니다. 어느 피페에서 이모의 칠순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가느라 못 갔었어요. 그날 저녁에 부모님께서 서울에 잘 도착하셨느냐는 전화 통화만 하였고 며칠 뒤 주말에 부모님께서 서울에 사시는 형제들이 나눠준 야채와 모를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부모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내려가서는 부모님의 농사도 도와주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께 장기를 또 도전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와 우리 아들이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싸주신 농산물 트렁크에 가득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점심을 함께 하면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던 중 부모님이 최근에 방문했던 이모의 칠순 잔치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촌 형과 얘기를 나누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촌 중에서는 제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사촌 형을 만나러 한번 이모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촌 형이 어떻게 거기 와? 라고 말했대요. 이런 말투에 어머니께서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지만 사촌 형이 수군수군했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추석 때에는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설날에만 올라와서 수금해가고 군대에 가서 수금해가고 제대를 해서 온 놈인데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사촌형은 평소에는 우리 집에 자주 오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에만 등장했고 자기 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했다고 자랑하며 우리 부모님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조하자면 우리 부모님은 좀 특이하셨어요. 현재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 옆 텃밭에서 40종류를 넘게 가꾸고 있었는데 그 텃밭은 5,000평이 넘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 차고는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차고 문을 여닫는 차고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많이 벌어 오셨단 말이죠. 제 아버지는 제 사촌들에게 줄 세뱃돈이나 만날 때마다 주는 용돈이 꽤 컸다고 했어요. 어쨌든 용돈을 받는 재미 때문에 아까 언급한 그 사촌형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집에 오더라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를 수금하러 왔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는 얘기에 사촌형이 클 이 모두가 무인이신 제 어머니께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얘길 전했다는 얘길 들었을 때 나도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사촌형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장녀신데 미혼모들을 벗고 결혼을 통해 그 자리를 잡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떤 집을 사라고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안에서 도와주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집사가 필요한 돈을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친절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촌형에게서 들은 후에 자기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조카들에게 이웃 사촌형들의 결혼식 지원도 아주 큰 돈으로 했었고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베풀림을 아낀 우리 부모님을 항상 예의를 갖춰 찾아뵙는 것이라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촌형이 우리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제게도 분풀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촌형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고 아이들이 지금 자주 쓰는 표현인 저쩌라고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사촌형이 와서 자기 집에는 없는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 게임기도 있는 것을 보고 괴리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사촌들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잘난 척을 했겠습니까? 있는 척을 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절대 있는 척하지 못하게 키우셨는데 그래서 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촌형이 자기 집과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서 어린 마음에 그 부분이 기분이 나빠서 저에게 그랬던 것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 사촌형의 질투심에서 나온 행동들을 이해하려고 했었죠. 그래도 어쩔 때는 근데 다른 사촌들은 그런 것 전혀 없었어. 그 사촌형이 밥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거든. 부모님 자리 잡는데 도움까지 중요한데 은인과 같은 이모이신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한 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잊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었어. 난 사촌형과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했어. 사촌형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2년 하다가 대기업에 취직했어. 오래 일하며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생각으로 항상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형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좋아하는 척하며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이 얼마이고 연말 보너스가 얼마인지 등의 얘기를 빙빙 돌려서 했지만 다른 사촌 형제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 사촌형이 어렸을 때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며 사는 저를 보고 질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면서 할 말을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도 부잣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자신은 승진하여 연봉이 많이 증가했고 자신의 친구들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등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난 사촌형이라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어디선가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에 넘겨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부모님까지도 저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는 것을 들은 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요. 사촌형과 만나 저기 저거서 한번 화를 내볼까 생각하며까지 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날은 부모님으로부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화가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데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 와이프에게 이야기했더니 와이프도 크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얼마 전에 막내 외삼촌의 환갑잔치에 참석했었습니다. 아직도 사춘기에 있는 것 같아서 사촌형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사촌형이 말을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조만큼의 성취가 가능하다거나 회사 동료들과의 차이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어쩌라고요? 어쩌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 이사한 거 얘기하면서 한 번 오라 하더니 너 지금도 그 빌라에 살고 있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에게 그렇다고 했더니 사촌 형이 얼른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잘 걸렸다 싶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얼씨구나 하며 사촌 형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준 빌라 꼭대기층 독채에서 살고 있어서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사를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촌 형의 표정이 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어요. 이모부가 시골 농장만 있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얘기였어요. 형이 왜 그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 땅에 불이 타기도 전에 살았던 곳인데요. 어째서 논밭이 지금 서울에 있느냐고 했더니 모든 땅들이 건물들로 채워져서 나라에 수용된 대지들은 보상금을 받아서 지방의 논이나 밭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자 사촌형은 놀라운 표정으로 임무가 시골에서 집을 살며 내려가셨다고 해서 나는 린네 집이 그 정도인 줄 몰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은 프리아버지, 즉 차고 리모컨으로 열고 닫는 집을 가지고 계시다. 형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집에 오지 않은 적이 있나? 라고 물어보니 형은 계속해서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종의 종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회장인데 직원들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했어요. 사촌형이 더 회사 차렸어?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 대화체로 쓸게요. 언제부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요즘 인테리어 회사들이 힘들다던데 잘 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미 오랫동안 있잖아요. 자리도 잡히고 하니까 그냥 현장 15개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잘난 척할 수 없으니까 차나 구경하며 그냥 있다네. 형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타기 힘든 차를 살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가다가 아이들이 보였는데 5만 원짜리였어요. 한 장씩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나는 사촌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에 형이 우리 집에 오면 아버지가 형에게 용돈으로 수표를 주시곤 했었죠. 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부자가 아니어서 형 애들에겐 5만 원씩만 줄 수밖에 없네요. 아직은 멀었나 봐. 그랬죠? 그리고 자신을 과장하며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촌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언제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놀러와. 요즘 애들은 돈을 주고도 농촌 체험을 한다는데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이 흙장난을 좀 하고 그러면 좋잖아. 그러자 사촌형이 시간을 내어서 주말에 한번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참 수렁에 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형, 예전에는 우리 집에 거긴 수만 있으면 돈 수금하러 왔었짠. 이제 돈 번다고 안여키라고 하죠.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 섭섭할 시기도 있겠지만 시간 내서 자주 와 오면 우리 아버지가 형 애들에게 용돈 많이 줄 거야. 아니, 형한테도 아직도 용돈 주실지도 몰라서 말해버렸습니다. 사촌형은 제 말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애써 없는 표정을 짓던 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좀 더 하다가 다른 사촌들과 음식 얘기하다가 이 모드를 외삼촌에게 귀엽다고 좀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사촌형은 자기 집에 없는 걸 많이도 빌려갔어요. 예를 들어 일렉 기타랑 앰프요. 비디오 게임기나 CD와 같은 물건들을 사촌신에게 빌려주면 그것을 팔아먹거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거나 우리 아버지께 맡겨둔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처럼 수금을 하기 위해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사촌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촌신은 얼마 전 우리 어머니가 집에 놀러오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더니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제가 화를 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 조건들로 사촌신에게 약간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께 제가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 전 사촌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부모님께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프지는 오랜만에 갤러리에서 만나서 볼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시면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걸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나 봐요.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책을 읽고 한번 스승이라고 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저는 오늘은 새벽부터 노가다를 해서 자러 갑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후기입니다. 일 신사의 글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내 외삼촌 환갑잔치에서 사촌형을 좀 눌려주고 나서 또 일이 있었는데요. 정신이 없어 글을 작성해야지만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서야 보냈습니다. 그때 사촌형을 조금 놀려주고 그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사촌형은 그런 인간이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 말이죠.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던 사람이므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전 갑자기 사촌형이 전화하였습니다. 받아보니 우리 부모님 댁 근처에 사촌형과 가족이 놀러 오는데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번 들러달라는데 그렇게 주소를 알려줘 달라고 하더군요. 형이 왜 그러냐고 좀 꺼리고 싶었지만 그때는 바빠서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의 주소를 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언제 가려고 하는지 물었더니 일요일 점심쯤 우리 부모님 댁에 간다고 하더군요. 일요일에는 저희도 모든 곳이 쉬어서 토요일 저녁에 부모님 댁에 가서 자고 일요일에는 사촌형 가족을 대접하고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사촌형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아이들과 사촌형의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서 마당에서 자신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사촌형에게 직장 다니느라 수고가 많다고 하셨더니 사촌형은 또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동갑이어서 승진이 가장 빠름대에 요즘 신입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진급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촌형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참 지루하셨어요. 사촌형이 진급을 하다가 회장까지 진급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더니 그때서야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사촌형은 처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배운 키가 나시는 분이라며 사업적인 재주가 끝이 없는 분이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사촌형이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자기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처가는 엄청 부자라서 장가도 잘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맞장구는 차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촌형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형이 정말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요. 사촌형은 별로 개운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형수가 밭을 좀 구경시켜 달라 해서 형과 형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기고 여기는 보통 물씬 냄새가 나는 동네였습니다. 사람이 빌려서 뭘 심고 한다고 대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든든하게 따고 계셨어요. 부모님의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했더니 사촌형이 그런 시골 땅이 얼마나 가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지 말았는데 형수님이 이 동네 시세가 평당 60은 갈 거라고 말씀하시니 사촌형이 놀라더군요. 사촌형은 운동자가 멍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머릿속으로 계산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이것 말고도 가지고 계신 것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게을리 않게 사업 열심히 하고 살면 보기 좋다고 하는데 정말 형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촌형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열심히 잘난 체 하는 것 같다. 신나게 자기 잘난 체를 했는데 왜 시무룩해서 갔는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사촌형이 가고 집 정리 좀 한 다음에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에서 와이프가 얘기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형이 잘난 체를 한 것이 저를 열받게 하려고 한 것인데 계속 사촌형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고생했다고 맞장구를 쳐준 이마저 찾기가 되어 열받아서 사촌형의 표정이 안 좋아졌던 것이라고 와이프가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노력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의 미묘한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니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이것이 정말 효자시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상상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촌 연기를 차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 다시 노가다를 해야 해서 일찍이 주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히 하세요. 어느 날은 사촌이 담배를 심은 만큼 담배밖에 하지 못한 것이 없고, 어느 날은 삼촌의 기습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한 것이었고, 또 한 분의 여러분 모든 사촌은 뭐라고 말하시는 거뇨?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촌형이라면 쓰니 너무나도 죽도록 부러워하는구나. 두사연동으로 지난 여러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짜여집니다. 많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메일은 아래로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